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클래스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객체 지향과 클래스의 개념에서 시작해 클래스의 형식 변환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의 중요한 개념인 다형성과 오버라이딩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투표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 이 클래스의 개념을 잘 익혀 놓으시면 자바와 같은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울 때도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라이딩과 다형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는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다형성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하위 형식 다형식, 즉 서브타입 폴리모피즘의 준말입니다. 다형성은 이제 파생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니 스타크가 아머슛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initialize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했다고 합시다. 자, 이 아머슛 클래스를 만약에 업그레이드 한다면 이 클래스 자체를 뜯어 고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상속하는 이런 파생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알머슈 클래스의 initialize라고 하는 메소드로는 이제 상속받은 아이언맨과 이제 워머신에서 원하는 기능이 다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에 알머슈스에 있었던 initialize를 이 아이언맨과 워머신 쪽에서 재정의를 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버라이딩은 이제 조건이 오버라이딩 대상 메소드가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선언했다고 하면 그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하는 쪽에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작성했던 그 아이언맨과 워머신을 보면 알머슛을 이제 상속받아서 initialize 메소드를 재정의하기 위해 override라는 이 키워드로 한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원래 아머슛의 initialize 메소드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base라는 키워드를 한정자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내에는 아머슛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아머슛을 상속받은 아이언맨, 그 다음에 워머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이제 상속받은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 메인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실제 실행에 관련된 코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 클래스인 armorshot은 initializ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아이언맨과 워머신은 이 initialize를 이렇게 또 새롭게 코드를 추가해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앱에서는 armorshot의 형식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 형태와 그 다음에 아이언맨과 워머신으로 이제 실행을 해서 initialize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보면 armorshoot, 그 다음에 아이언맨, 워머신 각각에서 이렇게 initialize를 재정의했던 내용들이 잘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부모 클래스의 재정의 대상 메소드 initialize는 이렇게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initialize를 재정의하는 쪽에서는 override라는 한정자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메소드 숨기기는 CLR에게 기반 클래스에서 구현된 버전의 메소드를 감추고 파생 클래스에서 구현된 버전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기반 클래스와 동일한 메소드에
new 한정자로 수식을 하면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반 클래스가 베이스이고 파생 클래스가 derived라고 했을 때 기반 클래스에 있는 이 my 메소드를 감추고자 할 때 베이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의 my 메소드에 new라고 하는 한정자를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기반 클래스의 메소드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숨기는 기능이 마치 이제 오버라이딩을 대신할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실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CLR에게 숨기기는 하지만 기반 클래스 형식의 인스턴스로 언제든지 다시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메소드 숨기기는 완전한 다양성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숨기기에 관해서 제법 알게 되었으니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메소드 하이딩이라는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 메소드 숨기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하이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클래스와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 그리고 main app 클래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클래스에 my 메소드가 있고 이제 derived 클래스도 my 메소드가 있는데 차이점은 derived 클래스에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부모 클래스에 my 메소드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main 앱에서 보면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 my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CLR하게 숨기기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는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derived 클래스에서 my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my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derived 클래스 를 통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베이스 형식의 이제 형식의 변수에 이제 참조를 저장해서 my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두 번째 거는 실제 이제 파생된 클래스의 my 메소드가 호출이 됐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베이스 인스턴스에 my 메소드가 호출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 숨기기는 파생된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숨기기는 하지만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호출한다면 해당되는 부모 클래스의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실제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봉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상속을 봉인하듯이 메소드도 오버라이딩 하지 못하도록 봉인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버추얼 가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메소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작동 위험이 있거나 잘못 오버라이딩 했을 때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돼 있는 메소드를 다시 오버라이딩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사용 예를 한번 보면 이제 베이스 클래스와 이제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가 있을 때 베이스 클래스에 seal me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렇게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는 이제 이 seal me를 이런 식으로 봉인할 수가 있습니다. shiel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봉인을 한 것이죠. 이 봉인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려고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이런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는. 다음 예제를 통해서 이제 오버라이딩 봉인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봉인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오버라이딩 봉인에 대한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shield 메소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베이스 클래스는
sel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버추얼로 선언을 했고, 이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는 selm를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hield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다음 이 derived를 파생시키는 클래스에서 이 selm를 오버라이딩 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want to override라는 클래스에서 derived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시도하죠. 이건 컴파일하지 않아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해 보면 봉인되어 있어서 재정의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컴파일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만약 컴파일을 해본다면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빌드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이렇게 오류 목록에 보면 이제 CS0239 코드를 통해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의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중첩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객체를 생성하거나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도 보통의 클래스와 같지만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의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심지어 프라이빗 멤버도 포함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선언 형식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우트 클래스가 바깥 클래스라고 했을 때 중첩 클래스를 이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만 해주면 중첩 클래스가 됩니다. 중첩 형식으로 만든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면 이제 이렇게 아우터 클래스 안에 있는 프라이빗 필드 멤버를 내부에 있는 네스티드 클래스 중첩 클래스에서 심지어 아우터 멤버라고 하는 프라이빗 멤버를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고 값을 할당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중첩 형식을 쓸까요? 클래스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형식을 만들고자 할 때나 이제 현재 클래스의 일부처럼 이제 수족처럼 부릴 그런 표현 가능한 클래스가 이제 필요한 경우죠. 간단한 데모 예제를 통해서 이제 중첩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보면 configura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스트 컬렉션을 선언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 config라고 하는 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보지 않은 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는 11장에서 12장 사이에 우리가 공부할 컬렉션입니다. 이제 요거는 12장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담는 일종의 이제 배열 같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클래스는 setConfig와 getConfig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요. 내부에 중첩 클래스라고 해서 itemValue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서 이제 setValue와 이제 getItem, getValue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제 mainApp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configuration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setConfig를 호출해서 값을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nsole writeLine 명령으로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setConfig와 getConfig는 중첩 클래스인 itemValue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중첩 클래스인 itemValue는 바깥 클래스인 configuration 클래스의 리스트 컬렉션에 이렇게 액세스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동작하고 서로 간에 이제 필드와 데이터 액세스를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 주제는 분할 클래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클래스에 필요한 코드는 아무리 길어도 그 클래스 내에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분할 클래스를 사용하면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로 여러 번에 나누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의 관리가 더 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할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parti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 형식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my class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앞에 보면 partial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my class는 실제 하나의 클래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이제 CLR이 이 둘 클래스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컴파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ial class라는 프로젝트에서 my class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를 분할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parti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분할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앱에서 이런 식으로 my class를 인스턴스를 만들고 my class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마치 하나의 클래스로 만든 것처럼 동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y class의 인스턴스로 메소드 1부터 4까지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파일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컴파일 시점에 partial로 선언된 my class는 하나의 클래스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y class의 4개의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확장 메소드입니다. 이 확장 메소드는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본 클래스에서 파생 클래스를 만든 뒤에 여기에 필드나 메소드를 추가하는 그런 상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확장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한정자로 수식을 해야 합니다.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반드시 this 키워드와 함께 확장하고자 하는 클래스 형식의 인스턴스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매개 변수 목록이 실제로 확장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입력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역시도 스태틱 키워드로 수식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확장 메소드를 이제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선언한 확장 메소드 power를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 메소드를 담는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제 파워가 원래부터 인티저 형식의 메소드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넘겨서 사용을 하게 되면 확장 메소드의 그런 기능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전체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메소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한 클래스 이름 인티저 익스텐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장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선언해서 스퀘어, 파워 이런 두 개의 메소드를 이제 인티저 익스텐션 클래스 안에 멤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익스텐션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가 메인 앱이고요. 위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확장 메소드를 선언한 클래스를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유직문을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메인 앱 클래스에서 이렇게 출력할 때 스퀘어와 파워를 마치 이제 원래부터 그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사용을 해서 원하는 형식대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메소드를 확장을 해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C샵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복합 데이터 형식인 구조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체는 멤버로 필드와 메소드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분해 놓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클래스와 구조체가 이제 키워드와 형식, 이제 복사의 측면, 이제 앞서 우리가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배웠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는지, 또
생성하는 경우 방법이 어떻는지, 생성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생성자를 선언할 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클래스와 구조체가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차이는, 클래스는 참조 형식이고요. 구조체는 갑 형식이라는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구조체의 인스턴스는 갑 형식이기 때문에 스택에 할당되고요. 인스턴스의 사용이 끝나면 즉시 메모리에서 제거된다는 점과, 가비지 컬렉트를 조금 덜 귀찮게 한다는 점에서 구조체는 클래스에 비해서 성능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 구조체의 선언 형식은 stru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고요. 멤버로 필드와 메소드들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mystruct라고 하는 구조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선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필드를 선언하고, 또 이렇게 해당되는 구조체에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조체는 생성자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지만, 굳이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는다면 인스턴스를 만들 때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구조체의 이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라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포인트 3D라고 하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퍼블릭 필드 3개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3D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구조체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선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가 들어가서 초기화되는 형태의 생성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oString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여기 선언해서 기존의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in app 클래스에서 이렇게 앞서 만들었던 포인트 3D 구조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new 키워드 없이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초기화하고 메소드도 이렇게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드는 형식으로 구조체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상한 코드와 같은 결과를 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투플입니다. 이 투플은 구조체와 비슷한데요. 구조체처럼 여러 필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구조체와 다른 점도 있겠죠. 똑같다면 구조체만 쓰면 되니까 굳이 투플이라는 걸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다른 점은, 투플은 형식 이름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플은 임시로 사용할 복합 데이터 형식 선언에 적합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 딱인 기능입니다. 이제 투표를 선언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선언이 명명되지 않은 투플인데, 필드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투플의 모양을 보고 나중에 이제 직접 데이터 형식을 결정하도록 이제 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 사이에 2개 이상의 필드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게 투플이고요. 이 경우 이제 C#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이제 123을 아이템 1, 789를 아이템 2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만큼 이제 아이템 n까지 임의로 담아서 나중에 투플 필드에 접근할 때 콘솔에 출력하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한 형식입니다. 이제 투플의 필드에 이제 이름을 지정하는 명명된 투플도 가능합니다. 자, 명명된 투플을 쓸 때는 이렇게 필드명과 콜론 값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사실 앞서 명명되지 않은 선언보다는 명명된 선언이 가독성 측면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자, 이 방법은 이렇게 샘플 코드에서처럼 필드에 접근할 때 이렇게 이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래도 앞서 명명되지 않은 선언보다 이 명명된 선언이 이제 훨씬 더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투플을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투플을 정의할 때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정의한 거와 반대로 이제 이렇게 투플을 정의를 했다면 반대로 이제 name과 age를
왼편에 쓰고 이제 투플을 오른편에 쓰게 되면 이제 분해하는 꼴이 됩니다. 투플을 분해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모든 필드를 다 분해하지 않고 특정 필드를 무시하고 싶다면 언더바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특정 필드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명명되지 않는 투플과 명명된 투플 끼리는 만약에 필드의 수와 형식이 동일하다면 이제 서로 할당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unnamed와 named 투플은 서로 필드의 수와 형식이 같습니다. string integer 똑같은 형식과 이제 개수는 2개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서로 상호 이제 같기 때문에 서로 상호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투표를 쓰려고 하면은 쓰기 전에 반드시 system.valuetype이라는 패키지를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하면 이렇게 도구 메뉴에서 누계 패키지 관리자, 그 다음에 패키지 관리 콘솔을 클릭해서 패키지 관리 콘솔이 나타나면 install package라는 명령에서 값을 system.valueTuple을 주게 되면 투플 기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제 코드 투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system.valueType 추가 패키지를 설치를 했다면 이렇게 참조에 system.valueTuple이라고 하는 참조를 추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드는 간단합니다. mainApp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에서 작성을 했고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투플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투플은 명명되지 않은 투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명명된 투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명명되지 않은 투플은 item1, item2 이런 식의 이제 이름으로 값을 액세스할 수 있고요. 명명된 투플은 제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name과 age를 통해서 값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분해는 이제 앞서 선언했던 투플과 반대로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ame과 age로 이렇게 액세스해서 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명명된 투플과 명명되지 않은 투플이 필드의 수와 형식이 같다면 이렇게 서로 할당이 가능합니다. 앞서 투플 A와 투플 B는 인스턴스의 형식과 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b.name을 호출하고 b.age를 호출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서는 이제 이름은 슈퍼맨, 이제 age는 9999가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마지막에 보면 9999 이렇게 상호 서로 이렇게 할당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7장 클래스에 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개념인 클래스에 대해 배운 내용을 되새겨 보면서 직접 예제 코드를 모두 입력해서 실행해 보세요.